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5부 가벼움과 무거움. 15. 며칠 후 모든 신문이 탄원서에 대해 떠들어댔다. 물론 그것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소박한 청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어느 신문도 이 짧은 문건의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투의 발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 체제 전복적 탄원을 막연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장황하게 문제 삼았다. 서명한 인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었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중상모략이 뒤따랐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었다. 공산당이 주최하지 않는 모든 공개 행동,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가담한 자들은 위험에 처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아마 그렇기에 토마시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층 자책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서명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도 그런 결심을 한 동기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이 소설 첫머리에 내게 드러났던 그의 모습을 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건너편 건물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했다. 이미 말했듯 소설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언유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작가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마당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사랑이 고조된 순간 자기 뱃속에서 끈질기게 꼬르륵 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배신하고 또한 이토록 아름다운 배신의 길 중간에서 멈출 수 없는 것. 대장정 행렬 속에서 주먹을 치켜드는 것. 경찰이 숨겨둔 도청 마이크 앞에서 유머 감각을 과시하는 것 등. 나도 직접 이런 상황을 겪어보았다. 그러나 내 이력서 속 자아로부터 그 어떤 인물도 도출되지 않았다. 내 소설의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는 나 자신의 가능성들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동시에 그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우회하기만 했던 경계선을 뛰어넘었다. 나는 바로 그 경계선 매혹을 느낀다. 그리고 오로지 경계선 저편에서만 소설이 의문을 제기하는 신비가 시작된다. 소설은 작가의 고백이 아니라 함정으로 변한 이 세계에서 인간 삶을 찾아 탐사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만하자. 토마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창가에 서서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더러운 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주걱턱 남자와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들 편에 속하지 않는 주걱턱 남자의 친구들에 대해 일종의 향수를 느낀다. 마치 역 플랫폼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미지의 여자가 미처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리스본이나 이스탄불행 침대 열차에 올라탄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해야만 할까? 감정에 속하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해도 그에게 내민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는지 아닌지를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한 사람을 침묵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목청을 높이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슨 이유로 신문들이 이 탄원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까?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할 수 있으며 아무도 모르게 지나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언론이 떠도는 것은 그것이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고 그들은 이것을 새로운 탄압의 물꼬를 트고 정당화하는 데 써먹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명해야 했는가? 말아야 했는가?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축 높여 자신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 나았을까? 혹은 침묵에서 그 대가로 좀 더 느린 종말을 사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한 가지 해답만 존재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역사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다. 체코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뿐이다. 토마시의 인생처럼 그 역시 두 번째 수준 기회 없이 어느 날 완료될 것이다. 1618년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붕괴한 보헤미아 귀족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담하게도 그의 정권 대사 중 2명을 허라친성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해서 체코 국민 거의 전부를 몰살로 이끈 30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체코인들에게는 용기보다 신중함이 필요했던가? 대답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320년 후인 1938년 모넨 회의에 따라 세계는 그들의 나라를 히틀러에게 희생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들은 숫자 면에서 그들보다 8배 우세한 적군에 대항하여 싸움을 시도해야 했을까? 1618년과는 반대로 그들은 용기보다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타협을 결과적으로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동안 국가로서의 그들 자유가 결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결판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초래했다. 그들에게 신중함보다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체코 역사가 반복될 수만 있다면 매번 다른 가능성을 시도하여 두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을 필경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이런 실험이 없었기에 때문에 모든 추론은 그저 일련의 가설에 불과하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유럽 역사와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역사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보헤미아 역사와 유럽 역사는 인류의 치명적 체험 부재가 그려낸 두 밑거름이다.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토마시는 다시 한번 일종의 향수, 그의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구부정한 키 큰 기자에 대해 생각했다. 이 남자는 역사가 밑거름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영원 회귀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반복되어야만 한다는 듯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그것이 편협한 정신의 징후가 아니라 미덕의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토마시와는 다른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밑그림이 아닌 역사 속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